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란 뱉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것이 된다고. 그대들은 자녀를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말이 차오르는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통장 잔고가 마음에 걸린다는 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쓸쓸하다는 말.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차마 꺼내지 못하고 삼켜버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 사이에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믿습니다. 숨기는 것은 거짓이고 털어놓는 것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솔직하게 불안을 꺼낼수록 자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깊어지고 그 걱정은 어느새 죄책감이 되어 자녀의 삶을 조여옵니다. 부모는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자녀는 짐을 지게 됩니다. 솔직함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역설을 꺼내봅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지켜야 할 따뜻한 거짓말이 있다는 것.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자녀의 어깨에서 걱정을 덜어주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사랑이 때로는 말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진실을 오늘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병치레도 많았고 돈도 궁했으며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편지 어디에도 자신의 고통을 날 것 그대로 쏟아놓은 대목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아들들에게 학문을 권하고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일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아버지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삶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 생각보다 큰 무게로 다가갑니다. 부모가 힘들다고 하면 자녀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부모가 외롭다고 하면 자녀는 자신이 곁에 없는 것이 죄라고 여깁니다. 부모가 두렵다고 하면 자녀는 앞으로의 시간을 불안 속에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솔직함은 때로 자녀에게 해방이 아니라 촉새가 됩니다. 오늘부터 5가지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서운함 이야기, 그리고 죽음 이야기. 이 5가지를 어떻게 담아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자기 삶을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숨기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을 때 스승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른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 그릇의 크기와 모양을 가려서 담아야 한다고.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깨진 그릇에 담으면 새어버리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자리를 모르면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겼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 정약용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는 자리에 자주 섰습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모든 진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진실을 듣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날 것 그대로 던지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나누어주면 사람은 버틸 힘을 찾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그때 배웠습니다.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답답함을 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지면 우리가 하려는 말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내 마음을 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부모도 사람이니 힘들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녀에게 짐이 된다면 잠시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모든 고백이 아니라 부모가 버텨주고 있다는 평안의 신호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괜찮다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도 흔들립니다. 부모가 단단하면 자녀도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거짓을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을 감싸는 지혜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숨기면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이 말 한마디가 아들들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가 매 편지마다 외롭다, 아프다, 두렵다고 썼다면 아들들은 아버지 걱정에 발이 묶여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감싸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내 말을 듣고 무거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가 내 곁에 없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의 무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싶은 마음과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두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부모가 배워야 할 마지막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술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많아집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뻣뻣하고 잠이 얕아지고 혈압이 오르내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같은 또래 친구를 만나면 서로의 병원 이야기로 시간이 가고 그것이 일종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녀에게 할 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모에게 건강 이야기는 하소연입니다. 오늘 어디가 아팠고 약을 먹었고 병원에 다녀왔다는 일상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그 말은 경보입니다. 부모가 아프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녀의 마음은 일터에 있어도 집으로 끌려갑니다. 회의 중에도 부모 생각이 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곧 자책으로 바뀝니다. 내가 곁에 없어서, 내가 자주 못 가서, 내가 더 챙기지 못해서. 부모는 그저 오늘 무릎이 아팠다고 말했을 뿐인데 자녀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습한 남쪽 땅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관절이 시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으며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병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하나 지낼 만하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 할 일에 힘쓰라. 이 짧은 말 속에 아버지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들이 먼 곳에서 아버지 걱정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건강 이야기는 이렇게만 남기십시오. 요즘은 관리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녀가 더 물으면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덧붙이면 됩니다. 세부 사항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혈압이 얼마였고 검사 결과가 어땠고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일일이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보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걱정만 키웁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신호가 왔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는 것과 감싸는 것은 다릅니다. 감싸는 것은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전하는 것이고, 숨기는 것은 필요한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입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심각한 진단을 받았다면, 그때는 자녀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그때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너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문제와 대응을 함께 전하면 자녀는 걱정은 하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녀의 하루를 지켜주는 말입니다. 부모가 건강을 스스로 돌보고 있다는 신호, 그 신호 하나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안심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녀는 부모가 괜찮다는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건강 이야기의 문장을 바꾸어 보십시오. 아프다가 아니라 관리하고 있다로, 힘들다가 아니라 지낼 만하다로. 그 작은 변화가 자녀의 어깨를 가볍게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돈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벌이는 줄어드는데 쓸 곳은 여전하고 언제까지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평생 자녀에게 주기만 하던 부모가 이제는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 두려움을 말로 꺼냅니다. 요즘 돈이 빠듯하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게 되면 어쩌나. 이런 말을 무심코 던집니다. 부모에게는 불안의 토로이지만 자녀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자녀는 그 말을 효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돈 걱정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당장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있어도 내 가정 살림과 부모 부양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의 가정에까지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유배 이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났으니 녹봉이 없었고 가문의 재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에게 돈 걱정을 먼저 지우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살림이 어렵다는 말보다 검소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걱정의 빚을 지우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니 돈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것은 준비해 두었다. 이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자녀에게는 이 말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기 몫은 자기가 감당하고 있다는 신호, 그 신호가 자녀에게 자유를 줍니다. 물론 현실이 정말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급한 순간에 갑자기 큰 부탁을 하면 자녀도 당황합니다. 평소에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되 걱정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한다. 다만 이 부분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자녀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자녀의 어깨 위에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불안은 부모가 안고 가고 자녀에게는 대응과 계획을 전하십시오. 자녀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의 걱정이 아니라 부모의 대책입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말이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불안을 나누는 것과 불안을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는 나누되 옮기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삶을 무겁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함께 늙어가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와 사별하면 곁이 더욱 허전해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 자주 오지 못하고 집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평화롭지만 때로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만나면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너무 외롭다. 혼자 있으니 쓸쓸하다. 이 말은 위로를 얻으려는 말입니다. 자녀가 알아주기를, 자녀가 더 자주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이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갑니다. 부모가 외롭다는 것은 내가 곁에 없어서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자녀는 자신이 부모 곁에 있지 못하는 것을 죄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자녀의 삶 전체를 흔듭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가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 삶을 잘 꾸려가는 것이 자녀의 몫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외롭다는 말을 들으면 자녀는 자기 가정과 부모 사이에서 찢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가면 가정이 비고 가정에 있으면 부모가 걱정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외로움 한마디가 자녀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롭다는 말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무슨 책을 읽고 무슨 글을 쓰는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지를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나름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가 아들들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외롭다 대신 요즘 할 일이 좀 있다. 사람도 조금씩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합니다. 부모가 자기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구나. 내가 없어도 괜찮구나. 그 안심이 자녀에게 자유를 줍니다. 물론 이 말이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 일이 있다고 말했으면 정말 할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말했으면 정말 만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 작은 일과 하나를 부모의 하루에 심는 것이 진짜 실천입니다. 외로움을 자녀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돌보는 법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외로움은 부모 스스로 안아야 할 몫입니다. 자녀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매일 와도 외로운 부모는 외롭고 자녀가 가끔 와도 충만한 부모는 충만합니다. 외로움의 해결은 자녀의 방문 횟수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 스스로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탓하기 전에 오늘 내 하루에 무엇을 심을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외로움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자녀가 연락이 뜸해질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잠깐 왔다 가고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이어집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나는 평생 저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 서운함이 목까지 차오를 때 자녀를 만나면 말이 나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느냐. 다른 집 자식들은 어떠한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 말은 서운함의 표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인 마음을 꺼낸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판결문처럼 들립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선언, 내가 부족하다는 평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비교. 자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변명하고 싶어지고 도망치고 싶어지고 다음에는 더 안 오고 싶어집니다. 서운함을 말하면 말할수록 자녀는 더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가족과 제자들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꾸짖기 전에 먼저 길을 열어주는 말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추궁하기보다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 속에는 이런 태도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허물을 들추기보다 장점을 먼저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서운함을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자녀가 오래간만에 찾아왔을 때 왜 이제 왔느냐고 하지 마시고 잘 왔다 한마디로 문을 여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저 반가움을 보여주십시오. 그 환대가 자녀에게 집이라는 것이 편한 곳이라는 기억을 심어줍니다. 편한 곳에는 다시 오고 싶어집니다. 물론 서운함을 아예 느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이니 섭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운함을 자녀에게 쏟아내는 것과 스스로 사귀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쏟아내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시원함은 잠깐이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사귀면 답답할 것 같지만 그 참음이 관계를 지킵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자녀가 올 때마다 한 가지만 먼저 하십시오. 문을 열고 첫마디로 잘 왔다, 보고 싶었다, 이 말을 건네십시오. 그 뒤에 할 말이 있어도 첫 5분은 반가움으로 채우십시오. 그 5분이 자녀에게 집을 좋은 기억으로 남깁니다. 서운함은 입 안에서 끝내고 밖으로는 환대를 내보내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다시 오게 하는 길입니다. 서운함은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랑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서운함을 심판으로 표현하면 자녀는 도망치고 환대로 감싸면 자녀는 다가옵니다. 같은 마음도 다른 말로 전하면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말을 하면 자녀가 더 가까워질까? 더 멀어질까? 그 질문이 말의 방향을 바꿔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같은 또래 지인의 부고가 들려오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언젠가 나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알미 때로는 담담하지만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무섭다. 이 말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두려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이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내려앉습니다. 부모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녀의 시계는 달라집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모든 만남을 남은 시간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조급함이 됩니다. 더 자주 와야 한다는 의무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녀를 짓누릅니다.
정약용은 유배의 끝자락에서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에게 그 두려움을 날 것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남겨질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을 다듬었습니다. 삶을 정리하는 글을 쓰고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법을 전하고 마음의 평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자녀에게 짐으로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말은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준비하고 있다. 마음은 평안하다. 이 말이 자녀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 마지막까지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이 자녀에게 안심을 줍니다. 부모의 평안이 자녀의 평안이 됩니다. 물론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밤에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해도 됩니다. 다만 그 말을 자녀에게 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또래 친구에게 신앙이 있다면 종교 공동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두려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준비된 모습을, 다른 곳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나누는 것, 이 구분이 자녀를 지켜줍니다. 실제로 준비를 해 두십시오. 정리할 것이 있다면 정리하고, 남길 말이 있다면 글로 써두고, 마무리할 관계가 있다면 마무리하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이 진짜로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함이 말에서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두려워집니다. 평안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평안해집니다. 부모의 마지막 모습이 자녀에게 남는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 그 기억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되도록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 돈, 외로움, 서운함, 죽음. 이 5가지를 자녀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아니 어떻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풀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픈데 괜찮다고 하고, 힘든데 버틸만하다고 하고, 두려운데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거짓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감싸는 말입니다. 자녀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내려놓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불안을 그대로 전하면 자녀도 불안해집니다. 부모의 걱정을 그대로 옮기면 자녀도 걱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스스로 감당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안심하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싸는 말의 힘입니다. 5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은 관리로 바꾸십시오. 아프다가 아니라 관리하고 있다로. 돈은 계획으로 바꾸십시오. 걱정이다가 아니라 준비해 두었다로. 외로움은 일과로 바꾸십시오. 쓸쓸하다가 아니라 할 일이 있다로. 서운함은 환대로 바꾸십시오. 왜 안 왔느냐가 아니라 잘 왔다로. 죽음은 정리로 바꾸십시오. 두렵다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로. 이렇게 바꾸면 같은 상황도 다른 말이 됩니다. 그 말이 자녀에게 평안을 건넵니다.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곁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 그 태도가 아들들에게 전해졌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걱정 없이 살아가도 된다는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만날 때 한 문장만 먼저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나는 괜찮다. 그리고 나는 잘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진짜로 준비하십시오. 건강을 관리하고 살림을 정리하고 하루에 작은 약속 하나를 만들고 마음의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 됩니다. 부모의 마지막 사랑은 자녀 앞에서 버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기 삶을 죄책감 없이 살아가도록 조용히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말은 나를 위한 것인가? 자녀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말의 방향을 바꿔줄 것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어깨를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부모의 몫입니다.